네, 반갑습니다. 이 인사를 기다리고 있는 놈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동학농민 운동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동학농민 운동은 예전에는 동학난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농민 봉기로 좀 부정적인 의미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는 동학농민 운동이라고 하나의 사회 개혁 운동으로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 운동이라고 좀 명칭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란 걸 우리 볼 때,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과연 왜 동학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왜 농민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듯이 그런 걸 한번 보고 먼저 갈 거예요. 일단은, 당시 이제 농촌 경제가 굉장히 파탄나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점이죠. 제가 그 우리 학습지에서 보면 나오는데, 개항 이후에 개화 정책 추진하고 뭐 각종 배상금 부담 이런 것도 심했을 뿐더러, 그래서 그만큼 세금 부담도 컸고 국가 재정도 계속 이제 부족한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청가 일본의 경제 침탈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상인들도 삶이 굉장히 힘들었고, 값싼 이제 면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공산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수공업자들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특히나 좀 일본이 쌀이나 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일본 입장에서는 수입이죠. 그래서 많은 수입을 해 가면서 우리 국내 쌀값이 굉장히 폭등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막고자 우리가 방공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화도 부속조약에 보면 쌀을 그냥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일부 이제 개정을 해서 방공령이란 걸 내릴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취해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쌀이 굉장히 부족해진 상황에서 이제 방공령이란 걸 내렸을 때, 한경도나 항해도 이런 데 내렸을 때 오히려 일본이 항의를 하면서 이 방공령도 실패했을 뿐더러 오히려 막 배상금을 요구해서 배상금까지 지급하게 된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농촌 경제가 굉장히 파탄나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힘든 이 농민들에게 하나의 사회 개혁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좀 제안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학이 굉장히 확산되게 됐습니다. 일단 그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2학년 때 우리 여러분들이 배웠겠지만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거 바탕으로 민간 신앙을 융합한 종교고, 경주 잠반 출신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죠. 이 동학이라고 하는 명칭에서부터 사실은 서학에 반대되는 동양의 뭐 정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외세 성향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반봉건적인 성격, 사회개혁을 하자 이런 거,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런 거에 대한 반봉건적인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이제 동학의 교리가 그 인내천이라고 하죠. 인내천. 인내천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해서 되게 평등 이런 걸 내세우면서 당시 조선 사회에서 굉장히 신분 차별이나 그리고 노비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반대를 하고, 특히나 굉장히 사회적으로 약자층, 소외받는 사람들로 좀 볼 수 있는 게 여성이나 어린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 이런 걸 막 제시를 하고 하니까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하층민들이 같이 가담을 하게 된 거라고, 동학에 이제 따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는 이 동학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을 하게 됐고, 특히나 이제 교조였던 최재우를 이제 처형시켜 버리죠. 그랬지만 이대교주 최시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막 경전도 펴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막 확산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이런 상황에서 이 처음에는 농민들이 이 동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동학 교도들이 이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해서 이 교조를 이제
명예 회복을 시켜달라, 뭐 사이비 교주처럼 이렇게 막 뭐 세상을 어지럽혔다, 뭐 이런 거 민심을 현혹했다, 이런 걸 이제 막 얘기하면서 동학을 막 엄청나게 탄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 우리 동학의 포교를 하게 해달라, 이런 거에 대한 자유 달라는 것과, 그리고 교조는 우리 교조에 대한 명예회복을 해달라, 이런 이제 신원운동, 그걸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집회가 처음 많이 일어났다가 점차 여기에 많은 이제 농민들이 그리고 하층민들이 같이 가담하게 되면서 단순하게 이런 종교적인 운동을 뛰어넘어서 이제 사회개혁, 반봉건적인 성격, 낡은 사회제도를 뜯어 고쳐달라, 뭐 이런 악습을 없애달라, 이런 거라든지 굉장히 이제 사회개혁적인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많은 하층민들이 그 동학이 내세우는 평등이라고 하는 이 사상과,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언사상,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하게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또 자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뭐 고대 때부터 뭐 농민봉기는 있어 왔잖아요. 근데 농민봉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부패한 관리나 막 이런 사람 그냥 막 때려 죽이고 막 이런 거에서 끝났어요. 사회를 막 아예 뒤집어 엎고 이런 거에 잘 이제 그런 생각까지 잘 못했는데, 드디어 이제 백성들이 좀 의식이 성장을 하고 되게 각성을 한 겁니다.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탕가놀이 자체도 뭐 물론 문제죠. 탕가놀이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여기서 나타나는 이 탕가놀이나 이런 게 생겨나고 등용을 하고 뭐 얘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무능한 정부 때문이다라고 이제 농민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각을 하게 됐고, 또한 외세에 너무 의존한다든지 우리 국내 문제를 계속 청나라 군대에 막 요청하잖아요. 그런 이제 외세에 의존하는 이 무능한 정부, 그리고 또 이 외세 자체, 외국에서 침략해오는 이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각이 생겨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1차 분기, 2차 분기 이렇게 나뉘는데, 1차는 반봉건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고요. 2차 분기는 이제 2차 분기는 반외세의 성향이 되게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 분기가 처음 일어나게 된 계기는 고부 농민봉기라고 해서 이 전라도 고부 지방에 이 고부 군서였던 조병갑이 수탈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특히 이제 만석보라고 이 이상한 이제 저수지 같은 걸 이제 만드는데,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이 만석보라고 하는 저수지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을 저장해가지고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물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물을 쓰는데 물세를 다 걷어가 버렸어요. 물세를 받는 거죠. 엄청난 창조 경제인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수탈,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많은 수탈과 뭐 학정이나 뭐 폭정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봉준이 결국 농민군을 지휘해서 봉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관할을 점거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냥 조병갑이 탁 잘려 나가고 끝났으면 참 괜찮았을 텐데, 정부에서 진상조사를 와가지고 농민군이 잘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분명히 조병갑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농민군의 잘못으로 하면서 농민군을 막 처벌하고 이런 게 막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다시 백산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봉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백산봉기라고 하고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의 농민군으로서 조직이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고부농민봉기는 수탈에 대한 저항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백산봉기부터는 농민군을 조직을 해서 이제 반봉건, 정치개혁적 성향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를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 전주 이시의 본관이었던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죠. 이게 조선 정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전주성이라고 하는 큰 행정 단위를 이제 농민군이 점령하게 된 것이고, 또 자신들의 본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또 관군도 계속 이제 농민군한테 밀리고 하니까 이때 또 믿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청이죠, 청. 그래서 또 조선 정부에서는 청군을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이까지 생각은 아무 못했던 것 같아요. 청일 양국 간에 텐진 조약이라고 한 걸 이미 맺고 있었는데 이게 공동 파병한다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 청군이 들어오게 되니까 일본군도 같이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청과 일본 양쪽에서 군대가 들어오게 되니까 조선 정부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농민군하고 빨리 우리 정리하고 이 수습해서 그냥 빨리 얘들 물러나게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주에서 농민군이랑 정부가 급하게 이제 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이걸 전주 화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갑은 이제 농민군이죠. 을이 이제 정부가 을의 입장이 되니까 그래서 농민군의 요구를 들어줘요. 그래서 패전개혁안이라고 하는 요구를 수용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전라도 각 지역에 농민들이 자치 개혁 기구인 직강소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실제로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양국군을 이제 우리 다 해결됐으니까 청일 양국군 이제 철수해라고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정부에서는. 근데 그 요청을 청은 뭐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청은 말 잘 들어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런데 일본 같은 경우가 그냥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경복궁을 막 기습해가지고 점령해버렸고 그 다음에 청도 그냥 갑자기 쳐버립니다. 그래서 둘이 결국 청일 전쟁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고요. 둘이 싸우니까 둘이 싸워서 우리는 그냥 뭐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주 뼈아픈 것은 이 청일 군대가 싸우는 것이 하필이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리나라, 우리 땅에서 싸우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다 입게 되는 거잖아요. 뭐 물론 그들끼리 서로 죽이고 하겠지만 그건 우리 아주 막 박수칠 일인데 괜히 우리가 이제 피해는 다 입게 되니까 그 부분이 좀 아주 문제가 됐죠. 그래서 농민들이 다시 이제 한번 일어납니다. 저 일본군들 타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2차 봉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2차 봉기는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한 전투였기 때문에 봉기였기 때문에 반외세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여러 뭐 전투가 있겠지만 마지막 전투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주 우금치라고 하는 곳에서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 관군과 일본군 연합, 일본군은 뭐 당연한 거지만 관군이 함께 일본군과 연합을 해서 농민군을 진압을 해요. 전 이게 참 생각할수록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한 얘기이지 않아요? 일본군을 물리치자고 농민들이 일어났는데 그 농민을 일본군이랑 관군, 정부의 관군이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그걸 진압을 했다는 겁니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봉기의 주도자였던 전봉준, 농민군의 총사령관이거든요. 전봉준 등 지도자들을 체포한 다음에 처형하게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일단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참 동학농민운동은 그래서 일단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거긴 하지만 이게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하층민으로부터 사회에 가장 소외받는 이 사람들로부터 쭉 엄청난 민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일어났던 하나의 엄청난 개혁운동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또 외세 침략에 맞선 하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게 이 당시에는 그냥 일단락되지만 그 이후에 항일 의병투쟁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점에서 동학농민운동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일단 요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